장군님, 그 군번줄 지금 당장 빼세요. 뭐라고? 넌 누구냐? 그 순간 장군의 목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쇠가 그의 생명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한 사람은 전쟁터도 정치도 모르는 14살 동자승이었습니다. 군 내부 음모, 방산 비리, 권력의 질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멈춘 건 한 아이의 순수한 눈이었죠. 도대체 그 군번줄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는 장군의 인생을 구하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군님, 급히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새벽 4시 한도연 대장이 부대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서자마자 부관 대위가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군수본부에서 긴급 배송된 물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밤에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한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직책상 긴급 배송은 흔한 일이었지만 새벽에 이렇게 급하게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부관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물건인가? 장군님께서 내일 착용하실 새 군번줄입니다. 부관이 고급스러운 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상자에는 군수본부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고 긴급 배송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상자를 받아들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군번줄을 왜 이렇게 급하게? 내일 위령제까지는 시간이 충분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재훈 중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며 반드시 오늘 밤에 전달하고 장군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재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도연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30여 년간 함께 해온 동료였지만 최근 몇 년간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급 경쟁에서 한도연이 앞서 나가면서 이재훈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도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화려한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 광택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고 금속 표면에는 미세한 문양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군번줄인가? 한도연이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속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군번줄에서는 맡을 수 없는 마치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만지는 순간 손끝이 살짝 따끔거렸습니다. 부관, 이것 정말 정상적인 납품 과정을 거친 것인가? 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다만, 부관이 말을 흐렸습니다. 한도연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자 부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납품업체 직원이 직접 오지 않고 군수본부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한도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30여 년의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본능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납품 서류를 가져와 보게. 부관이 서류 봉투를 꺼내자 한도연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승인자란에는 분명히 이재훈의 서명이 있었고 품질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업체 처음 보는 곳인데
최근에 군수본부와 계약을 맺은 신생업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로 제작한다고 하더군요. 한도연은 다시 군번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재훈이 직접 지시했을까? 장군님, 착용해 보시겠습니까? 부관의 제안에 한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내키지 않았지만 내일 위령제에서 착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도연은 30년간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군번줄을 벗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한기가 목덜미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독사가 목을 감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이상하네. 한도연은 거울을 보며 새 군번줄을 만져봤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착용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목에 시한폭탄을 차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며 사무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한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번줄의 표면에 뭔가 미세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막이 씌워진 듯한. 부관, 이 군번줄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없나? 죄송합니다. 기밀사항이라며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기밀사항? 단순한 군번줄이 왜 기밀사항일까? 한도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의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연은 새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그 아름다운 금속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동료가 준비한 죽음의 덫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서울 외곽에 자리한 청송사는 분주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고찰이지만 오늘만큼은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전사자 위령제를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민아, 마당 청소는 끝났니? 70대의 주지스님이 법당에서 나오며 14세 동자승 원민을 불렀습니다. 원민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군 고위 인사들과 많은 참배객들이 몰려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스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원민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란 원민은 세상사에 대해서도 또래보다 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오늘 오전에 군인들이 또 오신다고 하셨죠? 그렇다. 내일 행사 동선을 최종 점검하러 온다고 하더구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 주지 스님의 말에 원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위령제를 치르면서 느낀 것이지만 올해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군인들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경 검은 승용차 세대가 청송사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모두 상당한 고위직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중령이 주지 스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내일 위령제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러 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으니 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지스님과 군인들이 법당 쪽으로 향하는 동안 원민은 계속해서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곳곳 세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동선을 점검하던 군인들은 주지스님과 함께 위령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일 한도연 참모총장이 헌화할 장소였습니다. 원민은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낙엽을 쓸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참모총장님께서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의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법당에서 묵념 후 이곳 위령비 앞에서 헌화하십니다. 그 후 주지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지시고요. 보안은 어떻습니까? 경호팀이 새벽부터 사전 점검을 마쳤고 행사 당일에도 철저히 준비될 것입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잠시 법당으로 들어간 사이 군인들끼리만 남게 되자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원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욱 낮추고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더욱 예민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소령, 그 물건은 준비가 다 되었나? 중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원민의 손에서 빗자루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어젯밤에 전달 완료했습니다. 한도연 대장님께서 직접 받으셨고요. 그 군번줄, 정말 ND7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겠지? 원민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ND7? 그게 뭘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땀에 닿으면 서서히 녹아들어가서 48시간이면 끝이지?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원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대화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48시간이면 끝이라는 말,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말. 이것은 분명히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였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재훈 중장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장성우 의원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일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원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도연 대장을 해치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이재훈이라는 사람과 장성우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참, 내일 행사에서 한도연 대장님이 쓰러지시면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갑작스러운 과로로 인한 실신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겠죠? 당연합니다. ND7은 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48시간 후에는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죠. 원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한도연 대장이 이곳에 와서 위령제를 치르는 도중에 독에 중독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주지스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정리하죠. 군인들이 다시 공식적인 톤으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주지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셨고 분위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스님, 내일 행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내일 좋은 위령제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떠난 후
원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거대한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세 동자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원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일 한도연 대장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진실을 알게 된 자신뿐이라는 것을.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원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령제 당일 아침 청송사는 이른 새벽부터 엄숙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원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들은 끔찍한 음모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시도 평안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도 연불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온통 한도연 대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원민아,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니? 주지스님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민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어른들이 믿어줄까요? 14세 아이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스님, 만약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야지.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니? 주지스님의 단호한 말에 원민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한도연 대장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청송사 주변에는 경호팀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산사가 순식간에 삼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한 경호원이 원민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원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연 대장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한도연 대장의 차량이 청송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대형 승용차에서 내린 한도연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군복에 각종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어제 받은 새 군번줄이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원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군번줄 속에 죽음이 숨어 있다니.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경고해야 했지만 경호원들이 워낙 삼엄하게 둘러싸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청송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지스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도연은 깍듯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오늘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셔서 위령제를 함께 해주시니 전사자들의 영령도 기뻐하실 겁니다. 의전에 따라 한도연은 먼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불상 앞에서 묵념을 올리는 동안 원민은 법당 한 구석에서 조바심을 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묵념이 끝난 후 한도연은 위령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만든 헌화를 위령비 앞에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민만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도연의 목에 걸린 군번줄에서 독성 물질이 스며들어 갈 것이었습니다. 위령제가 끝나고 차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도연과 주지스님이 법당 옆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조금 긴장을 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민이 용기를 내어 그들이 있는 방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망설였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원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원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한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동자승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습니다. 잠깐 저 아이 말을 들어보자. 한도연의 말에 경호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원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에 걸고 계신 것, 그 쇠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한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이의 황당한 말에 어리둥절해했지만 한도연만은 달랐습니다. 어제 밤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어제 이곳에 온 군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ND7이라는 게 코팅되어 있다고 했어요. 땀에 닿으면 녹아 들어가서 48시간이면. 원민이 말을 하던 중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ND7. 그 이름은 한도연에게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군 연구소에서 극비리에 개발되었다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된 신경독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나 했던 어제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이라는 분과 장성우라는 분이 계획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한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재훈, 30년 지기 동료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장성우, 그는 국방 관련 국정감사에서 자주 마주쳤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즉시 목에서 군번줄을 벗어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목덜미 부근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이것을 국과수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해. 한도연이 경호팀장에게 군번줄을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원민을 향해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 같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연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목덜미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열이 나고 통증이 목에서 어깨, 팔까지 번져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한 한도연은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님 혈중에서 ND7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한도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한도연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민의 경고 덕분에 군번줄을 일찍 벗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량의 독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된 상태였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신념이 흔들리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리고 나는 곧바로 군수본부로 간다. 대장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다.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명예와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오후 2시 한도연은 극비리에 군수본부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혹시나 내부에 더 많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군번줄 납품 관련 모든 서류를 가져와라. 특히 최근 3개월간의 모든 계약서와 승인 문서를 빠짐없이. 한도연의 지시에 군수본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지만 한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장님, 요청하신 서류들입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한도연 앞에 쌓였습니다. 한도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에는 미세한 이상함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 처음 보는 곳인데? 한도연이 납품업체 정보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대금속공업이라는 회사였는데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니 불과 6개월 전에 설립된 신생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군수품을 납품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기술 인증서를 확인해 봐라. 직원이 급히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대금속공업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제조 시설도 없고 기술진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교한 군번줄을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실제 제조는 어디서 했단 말인가? 한도연이 파고들수록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납품 가격이 일반 군번줄보다 10배나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독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가 이 수의 계약을 승인했지? 한도연이 승인자 란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이재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동기이자 전우의 서명이. 이재훈 중장의 개인 계좌 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 한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수사관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이재훈의 계좌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출처 불명의 거액이 여러 차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대금속공업과 관련된 계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이군. 한도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재훈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직접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연은 원민이 언급했던 또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장성우 국회의원. 그는 이 음모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장성우 의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라. 특히 최근 군수업체들과의 만남이나 로비 의혹에 대한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본 결과 장성우는 오랫동안 방산업계의 로비를 받아온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군수품 납품업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온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군. 한도연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성우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군수업체들과 결탁하고 이재훈이 군 내부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은 이들의 부패 고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대장님은 항상 청렴함을 강조하시고 방산업체들과의 유착을 엄격히 금지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참모의 말에 한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원칙이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한도연은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재훈과 장성우 그리고 현대금속공업을 연결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 통화 기록, 만남의 정황,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한도연은 이재훈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의 명예를 되찾고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을 내겠다. 한도연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도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한도연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동료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과 공적인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도연에게 문득 원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어린 동자승,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위험을 알려준 순수한 마음이 한도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청송사를 찾아가 그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도연은 홀로 청송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아니었기에 경호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위령제 때와는 달리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가 한도연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군님이시네요. 마당을 쓸고 있던 원민이 한도연을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 천진한 미소를 보는 순간 한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적이었습니다. 원민아, 그때 정말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한도연이 원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원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14살 아이가 어른들의 무서운 음모를 알고도 용기 내어 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란 말인가? 한도연의 말에 원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맑은 눈으로 한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 쇠는 욕심이 만든 쇠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독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원민의 말에 한도연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독은 앤디 세븐이 아니라 이재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과 질투였던 것입니다. 원민아, 너는 정말 현명한 아이구나. 그때 주지스님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연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스님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네요. 한도연과 주지스님은 함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도연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깊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동료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지스님은 잠시 묵념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그 아이가 우연히 들은 대화로 당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세상을 살릴 차례가 아닐까요? 세상을 살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개인의 원한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우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부패와 탐욕의 일부입니다. 주지스님의 말에 한도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과 맞서는 싸움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용기와 정의감으로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원민이 같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한도연은 원민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부패한 시스템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원민아, 너는 왜 그때 나를 도와주었니? 무서웠을 텐데.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원민의 대답에 한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4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55세 육군 참모 총장인 자신이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군의 명예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지스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방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을 한번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지스님의 경고에 한도연은 긴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는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더욱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맡겨놓았습니다. 설사 제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도연은 청송사를 떠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더 큰 사명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원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저는 장군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른이요. 원민의 대답에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너처럼 용기 있는 어른이 되어보겠다. 청송사를 떠나는 한도연의 뒷모습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민과 주지스님의 응원,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 그와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도연은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패한 세력들과의 마지막 결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송사에서 돌아온 한도연은 곧바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라. 이재훈 중장에게 내가 급히 만나자고 전해라. 한도연이 신뢰할 만한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참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도연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훈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아, 나다. 급히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간 함께 해온 동료에게 말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한도연이 뭔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위령제 다음 날부터 몸이 이상하더라고. 혹시 그새 군번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탐색해 들어갔습니다. 이재훈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번줄? 그게 무슨 소리야? 최고급 제품으로 준비했는데. 재훈아, 솔직히 말해줘. 그 군번줄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이상한 검사 결과를 받았거든. 한도연의 말에 이재훈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우리 30년 동안 같이 해왔잖아. 이제 와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앤디 세븐이 뭔지 너도 알고 있지? 뭐라고? 이재훈의 당황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재훈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현대금속공업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도,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도, 장성우 의원과의 관계도 다 말이야. 도연아, 잠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 30년 지기 동료를 죽이려 한 게 오해라고? 한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장성우 의원이 협박을. 협박? 그래서 동료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몸만 좀 아프게 하려고 했어. 몇 달 요양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이재훈의 절규 섞인 고백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늦었어. 내일 국방감사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한도연이 전화를 끊자 이재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기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군 고위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한도연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한 한도연을 보며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참모총장님, 오늘 특별히 공개하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정감사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한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지난주 청송사 위령제에서 저는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참모총장에 대한 암살 시도라니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군번줄은 저를 죽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무기였습니다. 한도연이 투명한 증거 봉투에 담긴 군번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군번줄이 회의장 전체에 보였습니다. 이 군번줄에는 ND7이라는 신경독 물질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땀에 닿으면 서서히 체내로 흡수되어 48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국회의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음성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도연이 녹음기를 틀자 회의장에 이재훈과 장성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간만 사라지면 계약은 계속 이어질 거야. 흔적은 안 남지? 당연하지. 신경독은 땀에 녹아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재훈 중장과 장성우 국회의원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은 방산업체와 결탁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한도연의 폭로에 장성우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장 한 구석에 앉아있던 장성우는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한도연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장성우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현대금속공업과의 금전거래 명세서였습니다. 이것은 장성우 의원의 비밀계좌 내역입니다. 현대금속공업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국회의원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헌병대가 이재훈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비자금이 숨겨진 금고와 각종 기밀 문서들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장성우 의원 역시 국회에서 바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한도연의 용기 있는 폭로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도 주었습니다. 한도연의 폭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암살 시도라는 전대미 문의 사건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일 언론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국민들은 군 내부의 부패상을 목격하며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 그리고 현대금속공업 관련자들이 차례로 구속되었습니다. 박민수 소령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과 직결된 중대범죄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검찰총장의 단호한 발표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훈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중장의 계급장을 달고 위엄을 자랑하던 그는 이제 수갑을 찬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자리의 장성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권력의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이재훈, 장성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미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기소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기소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이재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한도연 장군을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앤디 세븐이 코팅된 군번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재훈의 변명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장성우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저는 단순히 정치적 협력을 했을 뿐이며 암살 계획 같은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장성우의 변명도 이재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완벽한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서 첫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도연의 혈액 샘플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한도연 장군의 혈액에서 검출된 앤디 세븐의 농도 분석 결과입니다. 치사량에 근접한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검사 결과를 본 방청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한도연이 죽을 뻔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군번줄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군번줄 표면에서 앤디 세븐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군번줄은 특수 코팅 기술로 앤디 세븐을 표면에 발라 만든 것입니다. 피부에 접촉하면 서서히 독성 물질이 흡수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틀자 법정에 이재훈과 장성우의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간만 사라지면 우리 일은 끝이야. 정말 흔적이 안 남을까? 앤디 세븐은 48시간 후면 완전히 분해돼서 검출이 불가능해.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피고인들의 목소리로 된 자백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장성우의 비밀계좌 내역, 현대금속공업과의 금전거래 기록, 그리고 박민수의 자백 등 완벽한 증거 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재훈 중장의 지시로 독이 든 군번줄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민수의 증언이 나오자 이재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인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한도연 장군을 죽이려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을 좀 아프게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그것도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앤디 세븐은 소량이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피고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연일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피고인들의 변명은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특히 현대금속공업이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의 날이 왔습니다. 검사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을 암살하려 한 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의 변론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판결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쌓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재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미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장성호는 뇌물수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민수는 살인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의 신뢰를 배신한 자, 전우를 죽이려 한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법정 밖에서는 국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판결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었다. 군이 달라졌다. 한도연의 용기 있는 고발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난 봄날, 청송사에는 다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사자 위령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령제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용기 있는 고발로 군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민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주지스님이 새벽부터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 원민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원민은 여전히 14세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몇 달 전 일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네, 스님. 오늘 한도연 장군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원민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구해낸 그분이 다시 이곳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졌구나. 주지스님의 말에 원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익숙한 검은 승용차가 청송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도연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원민이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한도연은 그런 원민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민아, 잘 지냈니?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정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구나. 너 하나의 용기가 온 나라를 바꿨어. 한도연의 말에 원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위령제는 예년과 같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참석한 모든 군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한도연 사건 이후 군 전체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운 군이 되겠습니다. 한도연의 추도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군의 최고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령제가 끝난 후 한도연과 원민은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지스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원민아, 내가 그때 나에게 해준 말이 계속 생각나는구나. 어떤 말씀이세요? 그 쇠는 욕심이 만든 쇠라고 했지?
사람을 죽이는 건 독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원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내가 맞았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 건 앤디 세븐이 아니라 이재훈의 욕심이었어. 그리고 그 욕심을 이긴 건 내 순수한 마음이었고. 한도연의 말에 원민은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군이 정말 달라졌나요? 그럼 많이 달라졌지. 나는 지금 군납청렴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군수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단다. 한도연의 말에 원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국방부에서 새로운 윤리 헌장을 발표할 예정이야. 그 서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 한도연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정의는 누군가의 경고에서 시작된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원민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민아, 내가 나에게 준 교훈이 또 있어. 뭔가요? 용기라는 건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다는 거야. 14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55세 장군이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주지스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민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자비심이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정한 용기였죠.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겠죠. 한도연이 원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민아, 너는 이미 훌륭한 어른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성숙하거든.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장군님처럼 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죠. 아니야, 원민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배우고 있어. 욕심 없는 마음, 순수한 용기. 이런 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야. 그날 오후 한도연은 청송사를 떠나기 전에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유리함이었고 그 안에는 앤디 세븐이 코팅되었던 그 은빛 군번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원민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겨낸 욕심의 증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야 할 교훈이고. 유리함 아래쪽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만든 쇠를 정의로 녹인 사람들, 한도연 장군과 원민 동자승. 원민이 그 글귀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도 있어요. 당연하지. 이 승리는 우리 둘이 함께 이뤄낸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청송사 마당에서 한도연과 원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민아, 앞으로도 계속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세상에는 여전히 내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네, 장군님. 저도 장군님처럼 정의로운 어른이 될게요. 하늘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도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욕심이 아닌 정의로 무장한 진정한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발표된 새로운 윤리 헌장은 전군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헌장은 청송사의 한 어린 동자승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송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용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민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청송사에서 원민은 오늘도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욱 평안합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다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정의의 승리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